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왕 이렇게 시작한 공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와 본 결과 자격증 공부는 한 번에 취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한 번 공부했던 거를 다음에 또 공부를 하려면 사람이 2배 힘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처음에 뭐 낯선 용어들 많이 나오고 뭐 이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 자, 우리가 공단에 이 원서 접수비 이런 거 기부하려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하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번에 끝내버리자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장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기억장치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들어봤던 주기억장치, 자, 그리고 보조기억장치, 그 다음에 기억장치가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말고 그 외에 또 중요한 여러 가지 기억장치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기억장치들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주기억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주는 기억 공간이 바로 주기억장치인데, 자, CPU가 직접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를 주기억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장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자, 그 중에서 CPU가 직접 접근해서 CPU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는 주기억장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CPU가 직접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이거를 주기억장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메인 메모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 보조기억장치는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동작 속도가 빠르고, 자, 반면에 가격이 비싸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기억장치가 용량이 좀 적다라는 거죠.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주기억장치의 종류로는 뭐, 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코어라고 하는 거. 뭐, 그래서, 주기억장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 롬과 램에 대한 내용.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롬과 램. 자, 그러면 이 주기억장치 종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롬. 자, 그러면 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롬이라고 하는 것은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거든요. 자, 그러면 리드 무슨 말이에요? 읽을 수 있다 이거죠. 온리, 오로지. 그러니까 오로지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오로지 읽기만 가능하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만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만 있는, 뭐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그대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롬에 기억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기억이 되느냐? 컴퓨터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적인 정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롬이라고 하더라. 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사람도 보면요, 사람 개개인마다의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뭐 주민번호라든지, 자, 주민번호 사람 개개인마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에 하나죠. 또는 뭐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 개개인마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보면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품들이 동일한 회사에서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면 A라는 회사에 뭐 1타입이다. 뭐 이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그 정보에 맞춰서 그 제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컴퓨터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거. 또는 우리나라 사람은 뭐 한글을 기본적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정보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롬이더라 이거죠. 롬.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롬의 이제 특징적인 것을 간단히 보자면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다. 자, 읽을 수만 있다는 얘기는 수정이라든지 또는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삭제할 수도, 삭제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내용 그대로만 사용만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는 읽기 전용 기억 장치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자, 휘발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날아가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기억 장치에서 날아간다 그러면 지워지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안 날아간다 이거죠. 언제? 전원을 꺼도 안 지워진대. 왜?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 주민번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졌어. 그럼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주민번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번거로운 법적인 절차를 치러야 되지만 못 바꾼다고 보면 되죠. 못 바꾼다고. 알았죠? 자,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것은, 롬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정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읽을 수만, 변경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읽기 전용 메모리고,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뭐 마스크롬도 있고 P롬도 있고 EP롬, EEP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 마스크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롬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했던 그 롬입니다. 마스크롬. 자, 그래서 마스크롬은 반도체 공장에서 프로그램되어 생산되며, 그러니까 공장에서 내용을 삽입해서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입력된 데이터는 수정할 수 없는 그러한 롬.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기본적인 롬, 이거를 마스크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롬의 내용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또는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들이 그 밑에 있는 P롬이나 EP롬이나 EEP롬 이런 것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롬의 특징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읽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딱 알아두세요. 그리고 비휘발성이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롬의 특수한 종류 중에 P롬, EP롬, EEP롬 등이 있는데, 자, P롬은 사용자가 한 번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한 번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롬. 자, 그다음에 지울 수는 없는 그런 롬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EP롬. 자, 이레이저블. 그러니까 지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입력할 수 있는 롬을 EP롬이라고 한더라. 알았죠? 자, 여러분들 자외선. 지금 우리 주변에 자외선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자외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롬이에요. 특수한 롬. 알았죠?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EP롬은. 자, 그 다음에 이 EP롬은 전기적인 EP롬이에요. 그래서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역시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입력할 수 있는 롬을 우리가 EEP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롬의 특징을 물어본다 그러면 읽기 전용, 읽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러한 롬의 종류에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등이 있는데 EP롬은 자외선을, 그 다음에 EEP롬은 전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하고 할 수 있는 특수한 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그러면 읽기 전용이다. 읽을 수만 있다. 그 다음에 비휘발성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자, 롬의 종류 중에서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는 롬이 뭐냐? 그러면 이제 EP롬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롬이 뭐냐? 그러면 EEP롬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램이 있는데요. 자,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예요. 자, 랜덤이라는 얘기는 이제 임의로, 뭐 수시로 이런 얘기고, 액세스 이건 이제 접근한다 이거죠. 그래서 임의대로 수시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램이라고 해요. 램. 알겠죠? 자, 임의로 수시로 접근한대요. 누가? CPU가. 자, 그러면 램도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하느냐? 자, 램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과 자료. 그러니까 현재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내용,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는 곳이 바로 램이 되겠어요. 램. 자, 다시 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과 자료. 자,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내용, 즉 현재 수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는 곳이 바로 램이에요. 램. 자, 그리고 이러한 램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읽고 쓰는 것이 자유로워요.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 수정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내가 해서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램입니다. 램. 자, 그리고 이 램은 전원이 차단되면 내용이 지워져요. 전원이 차단되면.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롬은 전원이 차단되어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롬은 비휘발성이고 램은 휘발성 메모리예요. 휘발성. 전원을 끄면 지워져요. 자, 그러면 이 램이라고 하는 거, 이 램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램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지금 보여지는 요게 바로 램이에요. 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램이 하나 또는 두 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따라서 이 램의 개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램인데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 그래서 크기는 뭐 높이는 뭐 1.5에서 2cm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폭은 가로 폭은 뭐 대략 한 10cm 정도, 뭐 그런 정도 되는데, 이 램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 하드디스크, 지금 보여지는 게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윈도우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 뭐 엑셀 프로그램, 뭐 파워포인트, 또 무슨 게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저장하면, 알았죠? 그러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 프로그램들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해요? 이 CPU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CPU는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램이라고 하는 곳에다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해요. 알았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처음 키면 윈도우 실행이 되죠? 그 윈도우 컴퓨터 키자마자 그 윈도우가 일단 이 램으로 옮겨져요. 이 옮겨지는 거 이거를 로드라 그래. 로드 한다 그래. 로딩. 여러분 로딩 중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주기억 장치 램으로 옮겨지는 중,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뭐 한글을 실행시키죠? 그러면 걔 이쪽으로 옮겨져야 돼요. 램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 놓고 이 CPU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엑셀 실행시켜. 그러면 그거가 램으로 옮겨져요. 로드. 자, 파워포인트 실행시켜요. 그러면 걔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무슨 게임 실행시켜요. 그러면 그 게임이 이쪽으로 램으로 옮겨다 놓고 작업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램으로 옮겨지는 거, 이거를 로드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 하고 있는 거 그러면 로딩 이런 거고요. 알겠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대. 누가 작업을 하는데요? CPU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대 또는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책을 산다든지 그러면 그걸 책꽂이에다 꽂아 놓잖아요. 엄마가 일단 이쁘게 정리를 해 두실 거 아니에요. 자, 그 책꽂이를 여기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마음 굳게 먹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어 책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영어 책꽂이에서 빼서 책상 위에다 갖다 놔야 되죠? 그죠? 책꽂이에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서랍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사전이 있었어? 그러면 그 영어 사전도 가져다 놔야 되죠? 자, 이번에는 내가 수학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 수학책 있어? 그러면 수학책 책꽂이에서 빼서 책상에다 펴놓고 공부하죠? 자, 이번엔 국어 공부를 해요. 그러면 국어 공부하는데 필요한 국어책이라든지 이런 거 책꽂이에서 빼서 책상에다 가져다 놓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시키면 그 실행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램에다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또는 현재 수행에 필요한 자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수행 중인 내용, 즉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이게 바로 램이 되겠습니다. 램.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글을 실행시켜서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일단 한글이 램으로 로드돼요. 그래 놓고 내가 문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데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상황, 모니터에 보여주는 이 상황, 이거는 바로 램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또는 현재 수행에 필요한 자료,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램이더라, 이런 겁니다. 램. 자, 여러분들 이 램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에서 아무리 좋은 CPU에 아무리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에 기타 다른 자료가 다른 뭐 장치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컴퓨터에서 이 램이 없잖아요. 그러면 켜지지도 않아요. 왜? 일단 운영체제가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얘가 없어? 그러면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컴퓨터는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이 램에다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더라 이거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뭐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컴퓨터는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램에다 가져다 놓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램에 있는 내용은 고정적이에요, 변경돼요. 그때 달라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때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더라 이거죠. 아셨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램의 특징은 앞에서도 간단히 봤지만 읽고 쓰기가 가능해요. 알았죠? 여기 있는 내용은 자, 문서 작성했어요.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내용을 추가하는 건데 그 내용이 이 램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지웠어. 그러면 지워지는 거 이것도 램에 담겨진다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휘발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원을 빼면 지워져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자, 그래서 게임이 잘 되고 있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런데 누가 지나가면서 전기 코드를 발로 차서 전원이 빠져버렸네. 그럼 어때요? 자, 일단 열 받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다시 컴퓨터를 켰을 때 내가 아까까지 하고 있던 이 게임 상황이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 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램에 담겨져 있는데 램의 특징이 뭐기 때문에? 휘발성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컴퓨터는 어떤 일을 하려면 항상 무조건 반드시 꼭 램에다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더라. 알았죠?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또는 현재 수행 중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램이고 램의 특징은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휘발성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란 램도 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램의 종류를 볼 건데, 자, 첫째는 D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S램이 있어요. 램의 종류가. 자, 그래서 D램은 우리가 다이나믹 램이라 그러고요. 동적 램. 그 다음에 S램은 스태틱 램, 정적 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D램과 S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요 특징. 자, 그래서 D램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재충전, 리플래시, 재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이 꽂아져 있더라도 이 D램이라고 하는 곳에 전기를 보내줘야 돼요. 왜? 콘덴서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 소자가 이 콘덴서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방전이 돼요. 그럼 방전이 되면 램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D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리플래시, 재충전을 해줘야 한다는 거고 S램은 그게 필요 없어요. 재충전을 안 해줘도 돼요. 알겠죠?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전원이 꽂아져 있으면 그 전원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S램은 재충전이 필요 없고 D램은 재충전을 해줘야 돼요. 자, D램과 S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다. 그러면 바로 재충전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도 되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뭐 밀도 이런 것보다도 여기 보면 속도 있네요. 자, 속도 요거 알아두세요. 자, D램은 속도가 느려요. 자, 반면에 S램은 속도가 빨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용도 볼까요? 용도는 D램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가 바로 D램입니다. D램.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자, 그리고 S램은 조금 뒤에 나오는 캐시라고 하는 메모리가 바로 S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용량 집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D램은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은 커요. 자, S램은 용량이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D램과 S램의 차이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자, 일단 재충전 여부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용도, 그 다음에 용량 뭐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램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램. 자,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억을 해요? 현재 수행 중인 내용 또는 현재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기억해 두는 것. 그래서 CPU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시키면 이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것을 꼭 무조건 반드시 램에다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더라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롬과 램에 대한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느냐면요. CPU에 의해서 현재 쓰이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기억 공간을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은 램에 있어요. 램. 자,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이외에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그 내용이 저장이 되는 것이 바로 보조기억 장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읽어보면 주기억 장치의 기억 용량이 부족할 때 이것을 보조하기 위한 기억 장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보조를 하느냐? 주기억 장치를 보조를 한다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기억 장치 그럼 뭐를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램. 아셨죠? 자, 주기억 장치에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롬도 있고 램도 있고. 하지만 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을 CPU가 이용만 하는 것 뿐이고 실제 우리가 작업하고 하는 때 사용하는 것은 램이잖아요. 램.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뭐 책을 읽는다든지 문제를 본다든지 했을 때 주기억 장치가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이 램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 램에 대한 내용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램의 용량이 제한되고 또 램은 휘발성이다 보니까 램은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성이다 보니까 전원을 빼면 내용이 지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시켜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보조기억 장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CPU가 직접 접근할 수가 없고, CPU가 직접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기억장치 램입니다. 자, 그리고 주기억장치를 통해서만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니까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동작 속도는 느려요. 속도는 느리고 가격은 저렴하고 대신에 용량은 크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자, 보조, 뭐를 보조해줘요? 주기억장치, 램,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거 이외에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보조기억장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보조기억장치의 종류를 보면요. 자기 테이프 장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 자기 테이프 장치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서버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량의 자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용을 할 때 사용되는 기억 매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 장치가 있고 자기 디스크 장치. 자기 디스크 장치는 우리 흔히 여러분들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디스크. 광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CD 또는 뭐 DVD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조 기억 장치 종류를 하나씩 보겠는데, 자, 그럼 자기 테이프 장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자기 테이프 장치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래서 서버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보면 노래 테이프 혹시 보셨어요? 또는 비디오 테이프나 또는 영화 필름 뭐 그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구조라든지 또는 기록하는 방법 또는 처리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동일해요. 자, 그래서 요런 게 바로 테이프 장치예요. 테이프 장치. 자, 그래서 테이프 장치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접근하는 순차 접근만 가능하며 그랬네요. 자, 그래서 테이프 장치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꼭 순서대로 거쳐서 이 내용을 우리가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된 게 바로 자기 테이프 장치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이러한 방식의 처리 형태를 우리가 순차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테이프는 이런 순차 접근만 가능하다라는 거. 순차 접근만. 자, 이게 자기 테이프 장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순차 접근만, 순차 처리만. 자, 그래서 주소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기억 장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인 동시에 출력 장치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자, 대량의 자료를 장시간 보관하는데 가장 유리한 저장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용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테이프 장치에서는 이 자기 테이프 장치에 대한 관련된 구조, 그래서 자기 테이프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보여지는 이게 이제 자기 테이프 이렇게 쭉 뭐 필름 빼듯이 쭉 뺐을 때 이 평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BOT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EOT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IBG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레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 자기 테이프에서 이 구조에 관련된 용어들이 또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용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OT, EOT가 있는데, BOT, EOT는 비긴이에요. 시작이죠. EOT는 end예요. 끝이죠. 그래서 BOT는 자기 테이프의 시작 위치를, 그 다음에 EOT는 자기 테이프의 끝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 요것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BOT, EOT. 뭐 요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논리 레코드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논리 레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논리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각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의 모임으로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논리 레코드라고 하는 곳이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곳. 이걸 논리 레코드라 그래요. 단순히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논리 레코드들이 모이면 그거를 우리가 물리 레코드라 그래요. 물리 레코드.
그래서 물리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논리 레코드의 집합으로 다른 말로 하면 블럭이라고도 하더라. 블럭. 그래서 입출력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실질적인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게 뭐라고요? 논리 레코드. 그 다음에 이러한 논리 레코드가 몇 개씩 모이면 그걸 물리 레코드라 하고, 이 물리 레코드를 다른 말로 하면 블럭이라고도 하더라 이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논리 레코드라는 말, 물리 레코드라는 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IBG하고 IRG라고 하는 게 있죠. IRG, IBG가 있는데, 자, IRG라고 하는 것은 인터 레코드 갭이라 그래서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갭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지금 여기 표현이 안 됐지만 이런 갭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갭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IRG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갭이 있는 이유는 이 자료와 이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걸 갭이라고 해요. 갭. 여러분 노래 테이프 같은 경우도 보면 노래 한 곡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빈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테이프 장치에도 하나의 자료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자료 저장하기 전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거를 IRG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IBG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인터 블럭 갭. 그래서 블럭과 블럭 사이의 빈 공간. 이거를 IBG라 그래요. 자,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도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IRG. 그 다음에 블럭과 블럭 사이에 빈 공간. 이거를 IBG. 이렇다란 얘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블럭화 인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블럭화 인수. 자, 요거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요거는 하나의 블럭 내에 통합되어 있는 논리 레코드의 개수를 블럭화 인수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 논리 레코드, 실제로 자료가 저장이 되는 논리 레코드를 모여서 논리 레코드가 모여서 물리 레코드, 즉 블럭이 되는데 이 블럭 안에 있는 논리 레코드의 개수를 블럭화 인수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블럭이거든요. 한 물리 레코드. 그러면 여기 안에 논리 레코드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물리 레코드 안에 논리 레코드가 3개 있죠? 그죠? 그러면 블럭화 인수가 여기서는 몇이냐? 그러면 3이 되는 거예요. 한 블럭 안에 있는 레코드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블럭화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리 레코드 안에, 한 블럭 안에 있는 레코드의 개수,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테이프 구조에 대해서 자, 쭉 살펴봤는데, 자기 테이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알아두실 거, 순차 처리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자기 테이프와 관련된 구조에서 관련된 용어, 논리 레코드라든지 물리 레코드. 자, 요거는 갭이라고 하는 거고요. 빈 공간, 그 다음에 블럭화 인수,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조기억 장치 중에 자기 디스크.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기 디스크죠. 자기 디스크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자, 그래서 자석 물질을 입힌 금속 원판을 여러 장 겹쳐서 만든 기억 장치가 자기 디스크 장치고, 용량이 크고 접근 속도가 빠르더라. 자, 테이프 장치보다 이 접근하는 속도가 이 자기 디스크가 더 빠릅니다. 자료를 찾아가고 하는. 자, 그리고 이 자기 디스크는 순차는 물론이고 직접 접근도 가능한 거. 이게 자기 디스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래 CD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CD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번 노래 있고 2번 노래 있고 3번 노래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들을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내가 1번 노래 듣다가 3번 노래 듣고 싶어. 그러면 바로 3번 선택을 해서 플레이하면 바로 들을 수 있죠. 이거는 바로 직접 접근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한 번에 찾아가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디스크 장치는 순차, 직접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자기 테이프는 뭔만? 순차만. 근데 자기 디스크는 순차,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한 번에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자, 그래서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 원판,
원판을 여러 장 겹쳐서 만든 기억장치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는 요거, 이게 바로 하드디스크예요. 이게 하드디스크고, 여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요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 이게 디스크죠. 그래서 이러한 원형이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자기 디스크라고 얘기하고, 이 자기 디스크 장치는 순차, 직접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죠? 원하는 곳으로 한 번에 찾아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접근해 가서 찾아갈 수도 있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기 디스크의 구조를 보면요. 먼저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정보가 저장이 되는 장소.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원형으로 된 이 원판, 이게 바로 디스크예요. 디스크. 이게 디스크고, 이러한 디스크는 다수의 트랙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트랙으로. 자, 그러면 트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트랙. 자, 이거는 하나의 원을 얘기를 해요. 하나의 원으로 구성된 기억 공간으로 원판형을 따라서 동심원으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디스크 표면을 보면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이테와 같이 이렇게 동심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트랙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트랙이에요. 그래서 이 트랙을 따라서 데이터가 쭉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이테와 같은 동심원, 이게 바로 트랙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트랙.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섹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섹터는 트랙을 부채꼴 모양으로 분할한 영역을 우리가 섹터라고 하는데, 역시 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동심원이 있으면 이거를 몇 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하나의 섹터, 이게 하나의 섹터, 이게 하나의 섹터 그러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섹터라고 하는 것은 트랙을 일정한 구역으로 분할한 영역. 이거를 우리가 섹터라고 하더라고요. 섹터. 알겠죠? 자, 트랙은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나이테와든 동심원이고, 그 트랙을 일정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눈 거. 이거를 섹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린더에 대한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실린더에 대한 용어.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디스크 표면에 같은 트랙들이 모인 논리적인 개념으로 그랬네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을 모아놓은 거를 하나의 실린더라고 해요. 실린더.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모임.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디스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장의 디스크가 모여서 하나의 디스크 장치를 이루는데, 이 디스크 장치 안에 있는 디스크들은 같은 구조의 같은 형식의 디스크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네 장의 디스크가 모여서 디스크 장치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맨 첫 번째 디스크의 요 위치에 트랙이 있으면 그 밑에도 같은 위치에 이렇게 트랙이 있을 거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 이게 바로 하나의 실린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맨 첫 번째 장에 요 위치에 트랙이 있으면 그 밑에 장도 또 같은 위치에 트랙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모임,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실린더다 이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트랙 있어.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또 실린더가 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모임.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오죠? 실린더 수는 트랙 수하고 같더라. 실린더 수는 트랙 수하고 같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트랙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디스크 장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그 밑에 장도 트랙이 3개가 있을 거고, 그 밑에 장도 트랙이 3개, 그 밑에 장도 트랙이 3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요 위치 1번 트랙, 그러면 그 밑에 장도 1번 트랙, 그 밑에 장도 1번 트랙, 그 밑에 장도 1번 트랙, 이렇게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모임에서 하나의 실린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트랙, 그 다음에 그 밑에도 2번, 그 밑에도 2번, 그 밑에도 2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2번 트랙들이 모인 또 하나의 실린더가 되는 거예요. 3번 트랙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트랙 수하고 실린더 수는 동일하더라. 예를 들어서 트랙 수가 100개다. 그러면 실린더 수도 몇 개? 100개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트랙, 섹터, 실린더에 대한 개념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 특히 실린더 수하고 트랙 수는 같다라고 하는 거,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섹터를 묶어 놓은 것. 여러 개의 섹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섹터인데 이 섹터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섹터들을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는 단위. 이거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트랙, 섹터, 실린더에 대한 용어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디스크 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디스크 팩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디스크 장치라고 하는 게 여러 장의 디스크가 모여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디스크 팩이에요. 디스크 팩. 그래서 여러 장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 이거를 디스크 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네요. 디스크 팩이 N장으로 구성이 되면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을 제외한 2 곱하기 N-2면을 쓸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면을 사용을 해요. 양면. 알겠죠? 디스크 한 장에 양면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맨 위에 면과 맨 아랫면은 이 커버를 덮어야 되니까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은 못 써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4장으로 되어 있는 디스크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4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는 양면을 쓰니까 2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은 못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면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실제 사용하는 면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4장으로 돼 있다 그러면 6면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령 5장으로 돼 있는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양면을 쓰니까 2를 곱하면 되고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을 뺀다고요. 그래서 두 면을 빼면 8면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개념. 실제 사용 가능한 면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면을 쓰는데, 양면을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은 커버를 덮고 해야 되니까 실제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쓰는 헤드가 있어요. 헤드. 그래서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한 장치인데, 여기 보면은 끝에 보면은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에 의해서 자료가 읽혀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DJ분들이 쓰는 레코드판 있죠? 음악 나오고 하는 레코드판. 그 레코드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암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있고 여기 끝에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그래서 이 바늘에 의해서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헤드가 되는 거예요. 헤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암이 있어요. 자, 액세스 암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 암이라고 하는 게 팔이잖아요, 팔. 그러니까 요게 암이에요, 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동장치가 있는데 구동장치라는 것은 이 액세스 암을 움직여주는 모터. 여기,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아가면서 이 암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디스크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자, 여기 이 내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든지 암, 뭐 요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암이고,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 헤드, 그 다음에 이게 구동장치입니다. 이게 모터예요, 모터.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이제 좌우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트랙, 섹터, 실린더에 대한 용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광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디스크. 자, 그래서 요거는 광학적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원반으로 된 디지털 기억 장치를 우리가 광디스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이 CD 읽고 하는 그런 매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광디스크예요. 그래서 CD-ROM. CD-ROM은 읽기만 가능한 거죠. 읽기만. 그죠? 그 다음에 CDR. 자, 요것은 한 번 기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우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CDRW가 이제 여러 번 지우고 쓰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요거 이제 읽고 쓰기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삭제라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DRW는 여러 번 읽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게 DVD지, DVD. DVD는 굉장히, 뭐 앞에 CD-ROM이라든지 CDR, CDRW,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용량이 큰. 그래서, 여기 용량은 뭐 4.7GB에서 뭐 최고 17기가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7기가까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영화 한두 편 정도. 영화도 보면 용량이 뭐 천지차별이지만, 그래서 DVD에는 영화를 우리가 흔히 많이 저장을 해서 보고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광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CD-ROM도 있고, CDR도 있고, CDRW도 있고, DVD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이제 광디스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기억장치에 대해서도 쭉 살펴봤는데, 제가 간단히 이 우리가 봤던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이것을 간단히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있으면, 자, 용량면에서 보면 주기억장치는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해주는 게 바로 보조기억장치. 그래서 얘는 용량이 커요. 그 다음에 속도면을 보면 주기억장치는 빠르고 보조기억장치는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보면 주기억장치는 비싸고 보조기억장치는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런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이외에 중요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특수 기억장치들이 있어요. 자, 여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 기억장치 중에서 자, 먼저 캐시라고 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주기억장치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 기능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 캐시 기억장치 그러는데, 자, 일단 어디와 어디 사이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읽어보니까 주기억장치는 CPU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와 CPU를 또 비교해봤더니 주기억장치가 CPU보다 느리더라 이거죠, 훨씬.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억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안에 CPU가 한참 기다려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속 메모리, 이거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하더라. 자, 어디하고 어디 사이, 일단 어디하고 어디 사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캐시 메모리, 캐시 기억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캐시 메모리, 자, CPU가 있고 주기억장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어디에다? 주기억장치에다 가져다 놓고 이 CPU가 주기억장치 내용을 읽어다가 이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CPU와 주기억장치를 봤더니, 자, 얘는 고속이고 반면에 얘는 거기에 못 미치는 저속이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CPU가 주기억장치한테 자, 어떤 데이터를 보내라라고 제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빨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속도에 못 미치다 보니까 얘가 천천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 시간 동안 노는 거야 이제.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속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캐시라고 하는 메모리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CPU는 먼저 주기억장치가 아니라 캐시 메모리에 먼저 검색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기억 장치보다 캐시 메모리가 더 훨씬 빠릅니다. 얘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거리상으로도 이렇게 측면적으로 봤을 때 거리상으로도 얘가 가깝고 하다 보니까 CPU와 주기억 장치와의 그런 속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캐시 메모리인데,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CPU는 이제 어떤 일을 처리를 하려면 먼저 캐시부터 먼저 검색을 해요. 그래서 있으면 바로 갖다 써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캐시 메모리는 또 용량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원하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캐시가 주기억한테 요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또 그러면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캐시 메모리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이 되냐면 최근에 사용한 내용이나 또는 자주 사용하는 내용을 여기다 기억을 시켜두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사용했던 내용 또는 자주 사용했던 내용, 최근에 사용했던 내용을 CPU가 먼저 캐시 메모리를 검색을 해서 있으면 바로 갖다 쓰는 거죠. 자, CPU가 캐시 메모리를 검색을 해서 원하는 자료가 있을 때를 우리가 히트라고 그래. 히트. 그래서 히트이면 바로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이트를 구성하는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모든 구성 요소를 다 내 컴퓨터 안으로 가져와야 이 사이트를 온전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A라는 사이트가 있으면 이 A라는 사이트를 처음 들어갈 때 속도하고 다른 사이트 갔다가 뒤로 단추나 앞으로 단추를 누르면 좀 더 한 번 들어갔던 사이트는 빨리빨리 화면 전환이 되고 화면 이동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한 번 사용했던 것은 이 캐시 메모리에 있어요. 최근에 썼던 것.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먼저 여기를 검색을 해서 있으면 바로 갖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더라. 자,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도는 빠르지만 가격이 고가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용량도 좀 적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속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의 속도 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모리고 컴퓨터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모리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가상기억 장치,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가상기억 장치,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을 가상 메모리라고 해요. 가상. 여기서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알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자료를 보조기억 장치에 두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과 같이 처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억 장치를 우리가 가상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항상 어디로? 이 주기억 장치 램으로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글 문서 작성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파워포인트로 또 복사해서 옮기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놓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일단 컴퓨터를 부팅을 하면 윈도우가 이 램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한글 실행시키면 한글도 이쪽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실행시키면 파워포인트도 이쪽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램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무한정 동시에 여러 개 작업을 한다고 해서 무한정 갖다 놓을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개념을 가상 메모리라고 그래요. 가상.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기억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가상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을 실행시킨다. 그러면 한글을 통째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글 프로그램에도 보면 동시에 그 한글 메뉴에도 보면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동시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와요. 자,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걸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필요한 것만 일단 가져와요.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이 또는 이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주소 개념을 연동시켜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기억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거, 이거를 가상 메모리라 하고, 이 가상 메모리의 목적은 공간 확대가 목적이더라. 그래서 가끔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가상 메모리는 속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속도는 뭐가 관련 있어요? 캐시 메모리가 속도하고 관련 있고, 가상 기억 장치는 이 공간 확대가 목적이더라. 그죠?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알죠? 실제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기억 장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의 확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프로그램 크기에 제한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가상 기억 장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상.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가상. 그래서 실제 기억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거. 이거를 가상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모리가 연관기억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관기억장치, Associative Memory. 우리가 연관기억장치를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서는 연상기억장치라고도 얘기해요. 연상메모리. 알겠죠? 연관기억장치라고도 하고 연상기억장치라고도 하고요. 아셨죠? 모든 용어들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관기억장치라고도 하고 연상기억장치라고도 하고 어소시에이트 메모리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연상기억장치, 연관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장치에서 자료를 찾을 때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소에 의해서 접근하지 않고 기억된 정보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그러한 메모리를 우리가 연관기억장치. 그러니까 연관기억장치, 연상기억장치라는 것은 기억된 정보의 일부, 즉 내용에 의해서 검색하도록 하는 거. 주소가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자료를 찾아가도록 하는 거. 이거를 연상기억장치라고 해요. 알았어요? 자,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주소가 아니라 정보의 일부 또는 내용을 보고 찾아가는 메모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개념적인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관기억장치 그러면 기억된 정보의 일부 또는 내용에 의해서 찾아가는 메모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기억된 정보의 일부를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가 기억된 위치를 알아낸 후 그 위치에서 나머지 정보에 접근하는 기억장치를 우리가 연관기억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집들이를 한대요. 그래서 니네 집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 아파트 105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보면은 이 문 앞에 이 호수, 이게 말하자면 주소잖아요, 주소. 그래서 우리 친구 집이 105호래.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모든 구조가 딱 동일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들어와서 105호 주소를 보고 이렇게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보고 찾아가는 거 하고 또 친구가 고맙게 이렇게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주소를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친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보고 바로 가면 어때요?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관기억장치, 연상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기억된 정보의 일부, 즉 내용을 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고속입니다. 빨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또 연관기억장치, 연상기억장치를 다른 말로 하면 캠이라고도 해요. 캠. 그래서 이 캠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기억장치보다 정보 검색이 신속하다. 제가 얘기했죠? 고속이다. 알겠어요? 자, 연관기억장치, 연상기억장치 그러면 뭐예요? 내용에 의해서 찾아가는 메모리고, 이 연관기억장치는 고속이더라.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 연상기억장치의 구성 요소가 과거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 봐주시는데, 연관기억장치의 구성 요소는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레지스터가 있고 일치 지시기가 있는데,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찾으려는 내용의 일부를 기억해주는, 그러니까 찾으려는 내용이 굉장히 클 텐데 그 내용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의 일부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를. 알겠죠? 자, 뭐 친구네 집이 105인데 105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친구만이라도 나와 있으면 이걸 보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으려는 내용의 일부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에 기억된 내용 중 검색에 사용될 비트를 결정하는 레지스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 중에서 찾으려는 일부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고요.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검색 데이터 이것도 데이터다 보니까 이진수 0, 1로 뭐 이렇게 코드화해서 구성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찾고자 하는 이 비트를 결정해주는 레지스터를 마스크 레지스터라고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비트, 이 비트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를 마스크 레지스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일치 지식이에요. 그래서 찾았음을 표시해주는 레지스터를 일치 지식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종류만 좀 알아두세요.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마스크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일치 지식에서 연상기억장치의 구성요소,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상기억장치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자, 이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의 일종으로, EEPROM이 뭐라 그랬죠? 롬의 종류 중에서 정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 번 읽고 쓸 수 있는, 지우고 쓸 수 있는 롬, 그거를 EEPROM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EEPROM의 일종으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거를 비휘발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비휘발성. 자, 그래서 비휘발성의 특징을 갖는 거. 자,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는요, 휴대용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이런 등에 쓰고 있는 보조 기억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용 컴퓨터, 또는 디지털 카메라 보면 이 SD 카드라든지 또는 뭐 USB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휴대용 플래시 메모리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는 휴대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있는 기억장치 역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뭐 SD 카드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거 역시 플래시 메모리예요. USB 요거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원이 끊어져도, 전원이 차단되어도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한. 알겠죠?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그러면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휴대용이다.
휴대용 메모리.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메모리를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기억 장치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많죠. 자, 그래서 기억 장치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간단하게는 개념적인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 기억 장치들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도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고, 자, read only죠. 읽을 수만 있는 거, read only. 자, read only 메모리 뭐죠? 롬이죠, 롬. 그죠? 그래서 내용을 읽을 수만 있고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비휘발성. 이런 메모리,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롬이라고 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롬이고, 물론 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P롬도 있고, P롬도 있고, 그 다음에 EP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EEP롬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은 요거는 한 번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 번 읽고 쓸 수가 있는데, 자, EP롬은 자외선으로, 이 EP롬은 전기를 이용을 해서 읽고 지우고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롬의 특징, 그러면 읽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라고요. 얘네들은 특수용이에요, 특수용.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금방 얘기를 했네요. 자외선을 쐬어서 메모리를 지우고 라이터,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소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외선을 이용을 하는 거. EP롬입니다. EP롬. 알았죠? EP롬이고, 이 EP롬은 이제 요거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읽고 쓸 수가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은 EP롬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블럭화 레코드에서 블럭화 인수. 블럭화 인수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나 그랬죠? 자기 테이프에서 나왔던 얘기죠. 블럭화 인수라는 것은 한 블럭 안에 있는, 한 블럭에 있는 레코드 수를 얘기한다 그랬죠? 레코드 수. 이거를 블럭화 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코드, 논리 레코드가 실제 자료가 저장이 되는데, 이 논리 레코드가 모이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물리 레코드예요. 물리 레코드는 곧 블럭이라고 한다 그랬죠. 블럭. 그래서 이 판 블럭 안에 있는 이 레코드 수, 이게 바로 블럭화 인수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블럭 안에 몇 개의 레코드로 되어 있어요, 지금? 3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블럭화 인수가 3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원판형의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 하나의 원으로 구성된 기억 공간으로 원판형을 따라서 동심원으로 나눈 것. 동심원! 이걸 뭐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면 이 디스크 표면을 이렇게 나이테와 같은 동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를 트랙이라고 한다 그랬죠, 트랙. 그래서 여기서 답은 트랙이 되는 거고, 이 트랙을 일정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섹터라고 하고요, 섹터. 아셨죠? 자, 그래서 트랙과 섹터. 그리고 실린더라고 하는 것도 있죠. 실린더. 여기 있네요.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모임. 같은 위치에 트랙들의 모임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트랙 수하고 실린더 수는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내매로 이루어진 디스크 팩에, 그러니까 4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4장으로 이루어진 디스크 팩에 한 면에 200개의 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디스크 팩에 사용 가능한 실린더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거창하게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네요. 뭐 4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팩 한 면에 트랙이 200개가 있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실린더 수 결국은 뭐예요? 실린더 수가 몇 개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자, 이렇게 내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장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요 위치에 트랙 있고, 요 위치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모임, 이걸 실린더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첫면에, 첫 번째 장에 여기에 트랙이 200개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도 200개 있을 거고, 그 밑에도 200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트랙이 200개다. 그러면 실린더도 몇 개란 얘기예요? 200개란 얘기, 200개. 알았죠? 자, 그래서 트랙 수와 실린더 수가 같다라는 거, 이 간단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0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디스크 팩이 6장으로 돼 있대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기록할 수 있는 면수는 그랬는데, 자, 기본적으로 양면을 쓴다 그랬죠. 양면.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러면 6장으로 돼 있으니까 양면을 쓰면 기본적으로는 12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 윗면과 맨 첫면,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은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두 면을 빼야 되죠. 자, 그러면 몇이에요? 10면을 실질적으로는 쓰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7번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1면에 200개의 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양면 자기 디스크에서 한 개 트랙은 4개의 섹터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섹터당 320워드를 기억시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디스크는 몇 워드를 기억시킬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 면에 트랙이 몇 개예요? 100개, 100개. 100개. 자, 그리고 양면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나의 트랙에는 4개의 섹터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섹터당 320워드를 기억시킬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트랙이 100개라고 하지만 하나의 트랙만 생각을 해볼까요? 이 하나의 트랙이 몇 개의 섹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게 지금 문제는 이런 게 이제 이런 트랙이 100개라고 했지만 자, 일단 하나의 트랙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트랙의 섹터가 4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4부분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섹터당 320워드. 그러니까 여기도 320워드, 여기도 320워드, 여기도 320워드, 여기도 320워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랙들이 몇 개? 100개다 이거죠. 100개.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하나의 트랙이 저장할 수 있는 워드는 트랙이 4개라고 했으니까 3섹터당 320이라고 했으니까 320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280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의 트랙에 저장할 수 있는 워드죠. 그죠? 이렇게 한 트랙에 저장할 수 있는 워드 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트랙이 몇 개? 100개래, 100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이 100개라는 얘기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 12만 8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면이래요. 양면. 이거는 이제 한 면이잖아. 한 면. 한 면에 100개라고 해서 100을 곱한 거 이거는 한 면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양면이래요. 양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가 2배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면 25만 6천이 되는 겁니다. 어때? 이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던, 뭐가 나왔던,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트랙 알고, 섹터 알고 하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캐시 메모리에 대한 문제네요. 8번은 캐시 메모리의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 옳은 것. 자, 대용량의 기억용이냐? 대용량이에요? 캐시 메모리는 고속이면서 용량은 적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용량으로 쓰인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보조기억 장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캐시 메모리도 역시 전원을 끄면 지워집니다. 알았죠? 자, 캐시 메모리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램에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D램이 있고 그 다음에 S램이 있거든요. S램.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주기억장치 램, 이게 바로 D램이고요. 이 S램이 바로 뭐예요?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S램.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램이니까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진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것도 잘못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주기억 장치는 따로 있고, 이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의 어떤 속도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캐시죠, 캐시.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속 메모리로 이용된다. 요게 맞네요. 알았어요? 자,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를 해결하기 위한 고속 메모리다라는 거.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사용됐던 내용이나 또는 자주 사용되는 내용을 기억을 해놨다가 CPU가 일단 뭐부터 캐시 메모리를 검색을 해서 있으면 가져다 쓴다 이거죠. 만약에 없으면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다 놓고 쓰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네요. 자, 가상 메모리의 목적.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실제 기억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쓰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 용량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쓰는 거. 이게 바로 가상 메모리.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 목적, 그러면 줄여서 공간 확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요거 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개선, 이건 뭐예요? 캐시 메모리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그대로 저장돼 있는 메모리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휘발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비휘발성 그러면 뭐 롬을 생각하시면 되죠. 롬. 자, 그런데 여기 롬이라고 하는 건 없네요. 그죠? 자, S램 있고 그 다음에 DDR램, 그 다음에 SD램에서 전부 다 램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플래시 메모리, 이 플래시 메모리가 EEP롬의 그 성격을 이용을 해서 만든 휴대용 메모리라고 한다잖아요. 휴대용. 그죠? 여러분들 뭐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이나 이런 데 있는 메모리가 바로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전원이 꺼져도 그대로 내용이 저장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다소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장치에 대한 각각 기억장치의 어떤 특징과 개념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각 기억장치의 특징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